네, 안녕하세요. 저희 먼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렸는데요. 영상으로 보신 거는 햇빛 영화관이라고 하는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진행했던 2013년도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어떤 지역을 갈 때 처음에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가 먼저 생각하고 공급자 시각으로 진행했던 여러 차례 접근이 있는데요. 이 햇빛 영화관은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듣고 들었을 때 전기가 있지 않은 마을이지만 우리도 태양광 같은 걸로 발전을 해서 영화관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 한 청년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보시다시피 이런 아이디어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창 2012년, 2011년 적정 기술 그리고 이런 디자인 띵킹이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굉장히 비영리적인 접근이었고 어떤 특별한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고 시작했던 그런 오리지널 아이디어였지만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삼성전자가 여기에 후원을 해주시게 됐고 또 그런 부분으로 저는 광주 비엔날레에 초대를 받아서 전시를 하게 되고 또 이런 방법론들을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회 문제나 이런 부분에 적용하게 될지 그런 과정을 1년의 과정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햇빛 영화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내용들이 압축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시는 많은 예술 활동과 문화 활동들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예상할 수 없지만 그런 과정들이 거치고 거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만남이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변화까지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인 여정으로 제가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화와 예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로컬, 그다음에 지역성, 독특성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한겨레 칼럼에 썼던 이러한 몇 가지 칼럼 중에 하나가 과테말라, 제주, 카카오를 잇는 상상력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과거에는 로컬에 대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스케일업이 되기 어렵고 또 확산이 될 수 없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집중화, 중앙화, 또 도시화라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 것이야말로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굉장히 독특성과 유일함이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이러한 제주도 또 카카오라는 부분을 가지고 방문하는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의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은 저는 원래 영리 쪽에서 활동하지 않았고요. 과거부터 사회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을지 다양한 사회 혁신이라는 부분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소외된 90%와 함께하는 디자인, 도시편이란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책들을 만들어 가면서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이 그 문화예술의 본질적인 가치 외에도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범죄, 다양한 평등의 문제, 환경의 문제, 공동체 복원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많은 사업들은 문화적인 부분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한 부분들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접근과도 저희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스타트업들 그리고 소셜 벤처나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칼럼에서 잠깐 나왔지만 카카오 패밀리는 최근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저희가 투자를 진행했는데요. 제주라는 어떤 독특한 공간에 과거에 과테말라에서 사셨던 분들인데 과테말라는 지역에서 있는 카카오를 한국에 수입을 하고 이런 과테말라의 카카오를 기반으로 다양한 식재료와 또 문화, 소셜 다이닝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카카오라는 것을 기반으로 만든다고 한 이 독특성 자체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지금은 온라인으로 많은 판매가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여기에 어떤 플랫폼들을 더 확장하고자 하는 많은 요청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런 기업들을 투자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카카오라는 굉장히 제한적인 음식물을 가지고 제주라는 독특한 어떤 지역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과거 입장에서는 투자자나 이런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았을 텐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비대면과 온라인과 다양한 확장성이 가능한 시대에서는 지역이라는 한계가 아니라 여기서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가 주목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도 제주도에 있는 곳인데요. 해녀의 부엌이라는 곳입니다. 이 김하원 대표는 한국 예종에서 연극을 전공하셨고 자기 부모님과 친척들이 해녀라는 그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제주도에 내려온 다음에 자기의 마을에서 버려진 어촌의 한 건물을 임대를 하고 여기에다가 해녀와 관련된 연극을 하고 여기 모이신 분들에게 해녀와의 대화를 하고 또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국내 유일의 해녀를 직접 만나고 공연을 하고 다이닝을 하게 된 경험인데요. 여기도 최초에 많은 투자자들을 저희가 연결했을 때 굉장히 협소하고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는 이런 아이템에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그렇게 갖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봤던 잠재력은 투자로서의 관점은 초반에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산업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저희가 보게 돼서 서울극장의 대표님을 제가 제주도에 초대하고 한번 해녀의 부엌의 프로그램을 참여해 보도록 했는데요. 확실히 서울극장에 있는 이런 산업계 분들은 non-verbal 퍼포먼스라고 해서 뭐 다양한 외국인들 그 관광객들이 언어가 없더라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찾고 있는데 해녀의 부엌을 보시고 나서 한국에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브로드웨이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퍼포먼스 컨텐츠 가운데서 이런 내용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저희들이 주셨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한국의 해녀의 문화 또 그런 부분들의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연극과 연결을 하고 지금은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그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경험하는 부분들과 디지털 아트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프로젝션 매핑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원 이상 한 끼에 식사를 하는데 그런 경험의 어떤 고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녀의 부엌이 그쪽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했을 때 문화예술 분야에서 해녀의 부엌은 굉장히 작은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버려진 해녀의 공간을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사라져가는 해녀의 문화를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시작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보면서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트래시 버스터즈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의 공동 창업자들은 서울시나 다양한 공간에서 축제를 기획했던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축제를 기획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불가피한 결과물들 중에 하나가 이 쓰레기라고 하죠. 그래서 축제는 즐겁지만 끝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나온 걸 보면서 축제 기획자로서의 그런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버려지는 이런 쓰레기를 감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회용기가 아니라 다회용기 또 쓰고 반납하고 그걸 세척하고 다음번에 쓰게 되는 다회용기 시스템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올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저희가 초기 투자를 진행하면서 현재는 쓰레기가 없는 축제나 전시, 상업활동, 극장, 스포츠, 장례식장 다양한 공간으로 이런 모티브들을 활용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따가 제가 좀 더 설명드릴 텐데 처음에 시작의 어떤 시작점과 그리고 그런 점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좀 더 확장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예상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문화예술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 몽세누인데요. 제가 오늘 입고 나온 이 옷도 몽세누에서 나온 옷인데 여기는 우리가 버리게 되고 혹은 기여하게 되는 너무나 편해서 쓰는 플라스틱이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플라스틱 소재로 이렇게 옷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바로 아티스트로서 디자이너로서 패션이란 부분이 사회적 가치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또 스타트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 많은 기업이 있지만 오늘 시간상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요. 대구에 있는 할리케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곳입니다. 우리 청바지 같은 거를 유행이 지나면 버리게 되잖아요. 그 데님이란 천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딱 하나뿐인 패턴으로 뭔가 다양한 백이라든지 다양한 패션 제품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제품들을 만들 때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곳에서 청바지를 무상으로 기여부를 받고 또 업사이클링 하게 되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시니어 클럽에 있는 다양한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재단하고 또 만드는 곳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현재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관점들이 만들고 있는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업사이클링, 또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한 부분들에 공감을 해서 현재 크라우드 펀딩을 기반으로 또 저희가 자체 투자하는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 앞에 소개해드렸던 기업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순간의 모습일 뿐이고 이런 기업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지금처럼 굉장히 멋지거나
세련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왜 이런 부분들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개선해 가면 비즈니스 모델이나 자립 가능한 모델로 성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자립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진행하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조금 더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고, 끝나고 질문을 하셔도 괜찮고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여러분들 좀 질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조금 더 생각해보고, 제가 문화예술의 비즈니스 모델과 연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팩트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임팩트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 모델은 꼭 영리 활동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지속 가능하고 또 재현될 수 있도록, 그게 기부라든지 후원이라든지 혹은 어떤 자산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 가운데 고객이 있고 또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건 영리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이죠. 사용자, 고객, 수혜자가 존재합니다. 비즈니스 모델과 순수 예술가의 차이는, 순수 예술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로서 만드는 모습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순수 예술이나 어떤 아티스트의 자체적인 창의적 활동 자체를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비즈니스 모델이 내가 생각하는 초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수혜자, 대상 혹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혹은 거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어떤 가치들을 파악을 했다고 하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파악된 가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자신만의 관점, 철학, 스타일, 자신만의 어떤 시선으로 해석해내는 부분이 바로 2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 예술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반드시 상호작용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상호작용의 대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철학과 가치를 기반으로 표현해내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후원 모델이라든지 기부를 받는다든지 상품을 교환한다든지 실제 티켓을 판다든지 혹은 다양한 아카이빙이나 컨텐츠를 통해서 제2차, 3차에 수익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네 번째는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미션과 임팩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사이클로 매끈하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네 가지의 항목은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의 다 가설이라는 거죠. 1번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가설일 테고, 두 번째 그것을 정말 멋지게 탁월하게 전달하는 이러한 체계를 처음부터 우리가 가설을 가질 수 있고, 3번과 4번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총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면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네.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던지 아니면 내용이 굉장히 쉽지 않던지, 또 다른 해석이 또 가능한가요? 밖에는 비가 오고 있네요. 그렇죠? 네. 문화예술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정말 쉽지 않은 주제 같아요. 그래서 저도 준비 계속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전달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예술의 가치와 예술의 영향 두 가지를 조금 더 우리가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의 가치는 아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경험과 철학과 여러 가지 이유로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부분이 있죠. 사라져가는 무엇에 대한 향수를 소중하게 여기실 수도 있고, 고통받는 어떤 사람들의 그 관점을 공감하는 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가치겠죠.
그런데 그 가치만을 가지고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자립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없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술의 영향, 임팩트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영향이란 뭘까요? 영향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마치 우리가 손뼉을 칠 때 두 손이 다 필요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발휘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받게 되는 독특한 경험, 변화를 여기서는 예술의 영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술의 영향이 미치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어떤 개개인이 될 수 있겠고 커뮤니티나 지역 이해관계자 혹은 사회, 국가, 경제적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그런 영향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영향이 무엇일까를 명확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에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첫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영향을 받게 되고 혹은 그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개인은 누구일까? 어떤 기관과 조직과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있을까? 혹은 또 다른 제도적이든 기업이든 이런 영향이 누구에게까지 미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따 말씀드릴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보실 때 좀 더 명확한 아이디어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팩트라는 부분들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스파이어. 이 책에는 저희가 작년에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했던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 참여했던 다양한 프로젝트 기관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처음 보시면은 인스파이어와 아이디에이트, 그다음 임플리멘트라는 세 가지로 시작되는 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임팩트는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되겠죠. 이 첫 번째 인스파이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이유가 있을 거죠. 그 시선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발견하셨고 공감하셨고 그게 누군가에겐 보이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누군가에겐 보였기 때문에 어떠한 로컬 프로젝트, 문화예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수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 시선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무언가를 기록하거나 연결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의 임팩트란 관점에서 이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여기 중간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주목해 볼게요. 예술가의 시선으로 발견한 문제가 창작 활동으로 갈 때 문제 정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정의가 나를 중심으로 정의를 할 때와 또 내가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잠재적인 사용자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정의될 때가에 따라서 여기서 발견한 시선이 조금 더 파급력 있는 영향력 그 프로젝트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나만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따가 이 문제 정의가 무엇일지 그리고 문제 정의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작 활동을 한 다음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가능하겠죠. 저희가 제주도에 있는 한 사회적 경제 조직과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제가 LP판을 가져왔는데 이 LP판은 이 집단의 처음에 문제의식은 제주도에 버려지고 있는 해변가에 플라스틱 그런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시선을 발견했죠. 이 시선 자체가 일단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 해변가에 있는 플라스틱 보시면서 독특한 뭔가를 발견한 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주도 조화라는 집단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정의를 한 거가 제주도는 제주도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그 제주도 외로 데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제주도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모든 플라스틱의 이런 쓰레기들을 매립할 수밖에 없다면 매립 외에도 다양한 옵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 문제 정의를 바탕으로 해변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과 이런 부분들을 LP판으로 재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재활용하는 R&D의 부분들이 굉장히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LP판은 재활용된 원료로 만들지 못하고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LP판으로 만들 때 그 LP판에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연과 환경에 대한 가치를 담아내고 그런 부분들을 LP로 만들어서 다양한 음악에 취미가 있는 분들에게 전달하자라는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세 가지 프로젝트 그룹에 이런 세 가지로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소리 극단 타루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악 뮤지컬을 하고 있는 어느 정도 연역이 있는 곳인데요. 국악 혹은 판소리라고 하는 전통적인 해학적인 이런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양한 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타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해 보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이 이슈가 무엇인가, 타로가 가진 시선이 무엇인가를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릴 때 오늘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재구성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술 프로젝트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준비된 내용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문화예술에 대한 전공은 아니었지만 문화예술 집단들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단 비즈니스 모델과 프로젝트가 스케일업 되기 위해서는 언어 자체가 소통 가능한 언어로 정리돼야 되고, 그렇게 소통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화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프로젝트가 왜 소중한지, 우리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왜 이런 시선을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목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로가 발견한 시선은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편화가 되고, 파편화가 된 그 도시 문제의 당사자들이 이런 주거의 문제가 변화할 수 없고 그냥 받아들여져야 하는 현실로 봤다는 것이 너무나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서 어떻게 하면 이 주거 문제를 사람들이 공론화하고 또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를 참여형 연극으로 만들어 본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거 문제 관련한 문제의식의 새로운 관점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이해관계자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타로가 만들어 본 도시 문제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도시 주거 문제는 모든 시민들이 다 영향을 주고받죠.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 서울시 같은 데는 1인 가구가 30% 이상이 됐고, 1인 가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상호작용의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거 관련된 이런 환경과 문제가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타로라는 집단은 시민 중에 참여할 수 있는 관객을 중심으로 주거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자주적으로 소통하고 스스로 문제의식을 해볼 수 있도록 판을 짜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주거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나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런 관점을 확대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이해관계자, 관객, 창작자, 시민, 기타 이해관계자로 정리하고 이분들은 왜 이런 도시 주거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를 정리하게 됐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고 계시는 예술 프로젝트에서 같이 팀으로서 꼼꼼하게 꼭 준비를 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고서 이따가 말씀드릴 비즈니스 모델을 하시게 되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모호한 것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게 되면 타로는 여기에 있는 커다란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타로의 공연에 참여한 관객들이 주거에 대해 개인의 본질적인 욕구와 필요를 인식해서 개인이 주거와 관련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커다란 질문을 해결하고자 이런 시선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로는 핵심 활동이 첫 번째, 시민의 광범위한 인터뷰를 통해서 콘텐츠를 확보하고 여기에 관심 있는 관객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자체적인 소리극을 한번 만들어보고 또 그것의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거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상적인 공간은 무엇이고 또 그것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보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자기의 지인들과 또 공동체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시연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고 또한 이런 성과물과 주도정을 가지고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변화를 끼칠 수 있다는 것들을 경험해 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인풋, 어떤 부분이 들어가서 이러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개인이나 이해관계자, 커뮤니티 차원에 가지게 되는 변화들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것이 결국 기여하게 되는 궁극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눈에 정리하는 것을 이런 용어로는 Theory of Change, 변화의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참여하시는 그런 프로젝트 관련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팀과 함께 만들어 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함께하는 다른 분들에게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만약 준비가 된다면 이따 뒤쪽에서 말씀드릴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할 때 일단 시작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 준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좀 대략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드르륵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는 헌인마을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몇 가지 남지 않은 재개발 지역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과거에 한센인들, 나병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정착했던 지역이고 이런 부분에 그 당시 한국의 최대 가구 단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을들이 재개발이 되면서 현재는 한 10가구 정도 남게 됐는데요. 이런 해체되어 가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금 복원하고 또 그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을 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드르르륵 프로젝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있겠죠. 재개발, 도시개발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것 예상되듯이 여기에는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겠고 이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가까울수록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분들, 그다음 좀 멀리 있는 분들은 보다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들 여기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인마을의 주민들은 어떤 특성들이 있으며 드르륵 프로젝트의 작가진들은 이런 모습, 그리고 도시정책 개발 결정자, 서울시민들, 공공미술의 연구자들은 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지를 한번 쭉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정리하는 과정도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명확하게 어떤 정답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할 수도 있고 또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추천을 받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 예술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정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해 보면 통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 정의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하면 헌인마을과 같은 해체되어 가고 있는 이 지역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꼭 헌인마을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또 다양한 공동체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관점을 전달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들이 드르륵 프로젝트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정의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정의가 명확했을 때 이것을 기반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파생할 수 있을까? 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뭐 툴킷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떠한 다양한 다큐멘터리 제2차 상품 그런 부분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정의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정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핵심 활동을 이 프로젝트는 스테이션을 조성하고 영상의 아카이빙을 만들고 또 다양한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을 진행하는 이 세 가지가 핵심 활동으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의 예술 활동이 이런 결과물을 만들고 이런 결과물을 통해서 개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시개발에 대한 포용적이고 인간적인 접근들을 달성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큰 그림은 처음에 정해진 만큼 변화가 되지 않고 픽스된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은 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강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만들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 사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인치스페이스는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정책이 올해 7월 달부터 적용이 돼서 그동안 한 20년 동안 도시공원으로 존재했던 많은 지역들이 일몰이 돼서 이제는 사유지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그룹은 전국에 있는 한 127개 정도의 도시공원 일몰제에 영향을 받는 곳들을 다 리서치를 하고 방문하고 사람을 만나가면서 이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미와 가치가 개개인들에게 그동안에는 몰랐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해석하고 그것들에 대한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일수록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도시공원 일몰과 관련돼서는 지방자치가 있고 사유지 소유주가 있고 이해관계기관이 있으며 도시민과 또 인치스페이스라는 다양한 관들이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엮게 되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관계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도시민 관점에서는 이런 특성이 있고 사유지, 소유주, 지자체, 이해관계 기관이 이런 모습이 있을 테고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인치스페이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문제 정의가 어떻게 하면 도시공원 일몰제와 같은 정책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일몰제가 집행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어떤 의미 있는지를 몰랐던 지역 주민들에게 이것이 시행됐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어떻게 하면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주도적인 액션을 취하게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문제를 기반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며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인터뷰하는 이런 핵심 활동들을 진행하셨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풋을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고 이런 아웃컴과 변화를 추구하며 임팩트라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니 여러분 어떠신가요? 프로젝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또 함께하는 팀원들과 또 중요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여기 있는 양식들을 참고하셔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으로 발견한 이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단기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란 누가 있으며 그 이해관계자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시며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문제 정의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핵심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전체적인 종합 요약과 같은 이 변화 이론을 여러분이 만들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준비되시면 이따 뒤쪽에서 좀 더 말씀드릴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할 때 있어서 다양한 요리 도구가 여러분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의 어떤 부분들이 인터뷰 영상을 활용해서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의 결과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이해관계자가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의 고객이 될 수도 있고 후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그런 역할들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비대면 강의의 참 특징이 많이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원래 워크숍으로 이걸 하면서 해야 되는데요. 저도 강의를 참 많이 해봤는데 좀 독특합니다. 힘들다고는 말 안 하겠고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댓글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제 강의가 제가 참 강의를 많이 해봐가지고요. 강의가 잘 전달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몇 분 남았죠? 제가 30분? 벌써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직 좀 더 듣고 싶어요. 네, 이거 우리 매니저님의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Theory Change라는 부분까지 가시게 되면 오늘은 시간상 이 많은 거를 다 하지 못하지만 오늘은 좀 큰 틀을 좀 보여드리는 거에 의미를 갖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의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문제 정의는 이 카카오 임팩트라는 제가 그 툴을 말씀드릴 텐데요.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이 카카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카오 있죠. 거기에서 재단법인 하나 만들고 문제 정의를 돕는 플랫폼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거를 백업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와 함께 이 플랫폼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온라인 플랫폼에 가시면 여러분 문제 정의 툴킷이 다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문제 정의를 잘 해볼 수 있도록 돕는 툴kit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꼭 보시고 진행하시는 부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란 뭐뭐한 뭐뭐가 뭐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결돼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제가 하는 뭐 프로젝트가 됐든 사회적 기업이 됐든 물어보면 대표님이나 하시는 분들이 이 명확한 문제 정의를 전달하는 거가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프로젝트가 어떠한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의 변화가 기대되는 저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략하는 저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 문장에 명확한 것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이쪽을 준비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만약 팀원이 3명이라고 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각자가 그냥 서로 물어보지 말고 포스트잇에다가 우리 프로젝트의 문제 정의가 무엇인 것 같아요? 하고 던져놓고 한 10분 동안 작성하고 서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서로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고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과 이 가치가 다르게 되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존재하게 되니까 이것의 가장 큰 또 목적 중에 하나는 외부의 대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들이 우리가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백업에 대한 그 플랫폼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이번 하반기에 이런 문제 정의를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팀당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그런 내용들을 또 문제 정의를 실제로 이 카카오 플랫폼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광고 아닌 광고를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플랫폼들을 활용해 보시면 지금 프로젝트에 연속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카카오 플랫폼에 다 올려도 드리니까요. 여러분 한번 이해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 사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대학생 그룹이 한 가지 고민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대학교 내에 청소 노동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청소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하면 청소 노동자들이 즐겁게 일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모호한 문제 정의를 가지고 학교 프로젝트로 이분들이 시작을 했는데 마침 카카오 백업에 함께 지원해 주셔서 저희 프로세스대로 실제로 학교 청소 노동자분들을 만나고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그 상호작용에서 어떤 독특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뽑아내게 됩니다. 그 문제 정의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뽑아내게 되는데요. 대학 내에서 소외된 청소 노동자의 심리적, 정서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이 단계별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굉장히 명확한 문제 정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 내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여기서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학 내에서 청소 노동자는 소외되어 있다라는 것이 여기 굉장히 가치 판단이 있겠죠. 그리고 이분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 월급이라든지 이런 박봉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청소 노동자분들이 호소하는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적, 정서적 불안이란 거죠. 그리고 그 심리적, 정서적 불안이 그 전에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바라보는 고용관계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 놀랍게도 청소 노동자분들의 많은 인터뷰와 만남을 통해서 느낀 것은 우리들을 벌레 보듯이 보는 학생들의 그 눈빛이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죠. 나의 아들뻘, 조카뻘 되는 우리 학생들이 본인들에겐 되게 귀엽지만 그 친구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나 말투나 눈빛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청소 노동자분들과 만나서 교류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봤지만 많은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단계별로 굉장히 다양한 맥락을 감안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정의, 문제 정의에 이끌게 됩니다. 진행하고 계시는 예술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문제 정의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설들이 여기에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가설들을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오게 되면 질문이 드디어 있나요? 다행이네요. 제가 물을 마실 시간이네요. 네. 마이크 네. 대고 있는 건가요? 네. 질문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좀 긴데 제가 그래도 다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직업은 남을 위한 일의 대가로 받는 것이고 취미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하시고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 취미라면 지원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작품으로 돈을 못 벌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 자기 만족을 위해 작품 활동하는 사람 지원 위해 공장에서 벌어내는 세금이 쓰이는 것에 불만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박영기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질문에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제 미천이 다 드러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겠냐는 거네요. 그렇죠? 네. 대한 질문. 제가 의사소통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거 좀 말씀드리면 저는
뭐 저는 두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를 기르면서 생각하는 게 아내랑 같이 기르면서 생각하는 거는 이 아이들이 저에게 주는 어떤 효능이나 효과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비영리라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나를 소진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 시간을 가져가고 또 그 시간에 제가 글을 쓰거나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시간으로 인해서 저는 그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담론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아마 지인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질문하시면 우리가 누려왔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상 돈의 가치로 적용할 수 없는 공기, 물,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많은 문화예술도 저는 그런 공공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설명드릴 것 같아요. 그다음은 노디님의 질문입니다. 다양한 문제 정의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이를 정리하거나 조율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문제 정의는 단 하나만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 정의는 10개나 20개가 나올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정의에 이르는 과정까지 가장 핵심적인 팀 멤버들이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만약 10개의 문제 정의가 나온다고 하면요. 그 10개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공략하고 도전하고 실험하고 가설을 만들어 볼 것이 무엇인지를 합의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 문제 정의를 선택해 보시고 1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가설이니 이런 가설을 테스트해 보고 또 테스트한 결과들을 회고해 보시면서 그 가설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우선순위를 2번으로 돌려서 계속 프로젝트의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보는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이 문제 정의도 단 하나의 정답을 찾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문제 정의 자체도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이제 휴식 시간 끝났네요. 네. 자, 이런 문제 정의를 하시다 보면 다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생각이 만들어지실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생각하시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시는 거는 일정한 그 퍼즐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퍼즐 조각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퍼즐 조각을 맞추는 활동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전에 하셔야 될 부분들은 나는 어떠한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있나, 그리고 그 커다란 그림이 마치 어떤 조각으로 조각조각 구성되어 있나,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까 뭐 활동일 수도 있고 인풋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일 수도 있고 다양한 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퍼즐 조각들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하면 혹은 이렇게 조합하면 좋은지 뭐 어떤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순수 창작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창작 순수 예술 활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순수 활동은 좀 다르다는 부분만 강조하는 건데 비즈니스 모델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짜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게 꼭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고객과 사용자와 수혜자를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비즈니스 모델은 사용자나 혹은 내가 공감하고 있는 수혜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에서부터 고민을 풀어내고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과 방식과 과정에서 여러분의 독특한 철학과 시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앞에 떡볶이집이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의 떡볶이집은 그냥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떡볶이를 뭐 만들어서 똑같은 그릇에다가 내놓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떡볶이집은 똑같은 떡볶이인데 그 가게에 딱 갔더니 이 떡볶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서 와 놀랍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아침마다 오늘 마을 뒷산에 가서 약수를 담아다가 이 쌀을 불립니다. 그리고 이 쌀은 가장 어떤 친환경적인 우렁이 농법을 통해서 하는 이 쌀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 떡볶이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 도자기, 이천에서 나오는 도자기에 이것을 담아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떡볶이의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을 넣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가치나 자신의 철학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느끼는 떡볶이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이 2번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차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 계신 예술 아티스트 분들의 시선과 관점이 정확하게 녹여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다양한 퍼즐 조각들, 이해관계자들, 핵심 활동들을 막 정리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익 모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카이빙을 만든 부분들을 통해서 후속 연구자분들이 계속 접속해서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제정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이것을 아예 이렇게 툴킷으로 만들고 이런 툴킷을 교보문고나 다양한 온라인에 이런 걸 판매를 하고요. 또 이런 툴킷의 바탕에서 만드는 것은 어떤 크리에이티브라는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많은 기업들에게 실제 문제 해결 과정,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워크숍을 진행해 가면서 그런 부분에 고부가 가치로 저희는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는 1번과 2번을 하시게 되면 계속 상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루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소중한 공감했던 가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중한 방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산되고 보급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구상이 되게 되면 다양하게 참고할 수 있는 유형들은 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 유형 중에 대략적으로 한 9가지를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는 것처럼 필요한 만큼 참고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을 보시면서 저렇게 예술 기반의 프로젝트가 저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재작년에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총 24개의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24개 정도의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이 조직들은 이 비즈니스 모델을 9개 중심으로 봤을 때 어디가 많은지를 한번 봤는데요. 일단 이 비즈니스 모델의 9개가 대략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뒤에서 좀 드릴게요. 그리고 24개를 유형 분류를 해봤더니 가장 많은 것이 여기 있는 유료 서비스 모델과 협동조합 모델들이 좀 많았고 고용 모델, 저소득층 시장 모델들이 좀 있었고 없었던 부분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업가 지원 모델입니다. 이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 됐든 개인 사업자가 됐든 뭐 다양하게 여러분 표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혜자가 어떠한 부분에 도움이 없이는 그 수혜자가 생각하는 무엇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킥스타터 같은 이런 크라우드 펀딩의 플랫폼은 이런 수혜자에게 가장 어려웠던 초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므로 그 재원을 바탕으로 수혜자가 원하는 시장으로 옮겨가도록 돕는 모델을 기업가 지원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킥스타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죠.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테크 제품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킥스타터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런 개인들, 소상공인이든 아니면 문화예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의 상품, 제품들을 올려놓고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한 펀딩이 마무리가 되면 시장에 제출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그 프로젝트가 특정한 사용자나 혹은 지역 주민들 또 수혜자분들의 역량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혹은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나 제품, 어떤 구조를 통해서 그분들의 시선이 높아지고 역량이 강화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기업가 지원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중개 모델입니다. 시장 중개 모델은 이 사용자, 수혜자와 시장이 스스로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혹은 신뢰가 부족하거나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거래하지 못하는 이유가 존재할 때 그런 중개하는 모델을 바로 시장 중개 모델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수혜자는 시장과 시장은 수혜자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여기에는 중간 모델을 통해서만 어떤 거래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크리에이트립은 지금은 아시아에 있는 여행객들이 한국을 찾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여행, 트래블링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여행객들이 한국에 와서 대표적인 여행지를 가기보다는 즉 우리처럼 골목골목을 방문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립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태국 관광객들이 크리에이트립을 통해서 강원도의 맛집을 들어갈 때 골목골목을 탐방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을 제공하겠죠. 자, 여기 있는 관광객들이 물론 한국에 와서 골목골목을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신뢰 있게 또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언어의 문제라든지 시간을 확인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크리에이트립은 그런 부분에 대한 코스를 제공하고 또 비용을 받으면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트립의 대표님을 이분이 굉장히 대학생 때부터 봐왔는데요. 굉장히 초기에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했고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처음에 사람들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실제 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은 시간 동안 검증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고용 모델입니다. 수혜자가 직접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참여하게 되는 모델이겠죠. 앞서 제가 대구의 할리케이라는 그 하나의 기업을 저희가 투자 검토하는 기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는 기업은 지역에 있는 시니어분들이 청바지 데님과 같은 것을 업사이클링할 때 함께 참여함으로써 실제로 그 가치 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델을 바로 고용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오덴이라는 회사들 저희가 투자했는데 이 모오덴은 자동차가 버려질 때 고급 가죽 시트도 다 버려진다고 해요. 그러면 그 가죽 시트에 대한 것들을 다시 수거해서 업사이클링하고 다양한 고부가 가치 패션 또 제품으로 만들게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모오덴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폐 가죽 시트를 수거하고 그것들을 세척하는 이런 업사이클링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본인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모델은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프로젝트에 수혜자나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그걸 통해서 고부가치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되겠죠. 네 번째는 유료 서비스 모델인데요. 유료 서비스는 기존의 특정한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그 없었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런 수혜자나 취약계층이나 일반 대중들이 실제 적절한 돈을 제공하고 그런 서비스와 제품을 누리게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원이랑 회사는 놀랍게도 많은 그 비장애인 분들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스마트폰을 쓰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시각장애인에게 스마트폰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분들도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합니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단원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비장애인들에게 특화된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불편함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도 누릴 수 있는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시각장애인분도 실제 돈을 내고 내가 누리고 싶은 만큼 그런 게임을 즐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제품과 서비스에게 적절한 시장 가격을 붙이고 그 가격을 토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돌리는 부분도 여러분이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저소득층 시장 모델입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그 시장에 맞게끔 저렴하게 혹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적정 기술과 같이 정말 중요한 핵심 요소들만 넣고 실제 그것이 없더라면 수혜자나 사용자가 누리지 못할 만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이 인쿠비라는 곳은 저소득층 자녀들도 영어에 대한 학습의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시장에서 영어 교육은 굉장히 고가의 과외가 될 수 있고 학원의 그런 교육비도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인쿱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도 양질의 영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영어 교육을 전공했던 분들, 영어 강사로 활동했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저소득층만이 활용할 수 있는 이 양질의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특하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미 그곳에서는 그 시장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쿱은 그런 부분의 사업을 확장해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질문 나왔을까요? 없으세요? 네. 10분 남았죠? 20분 더. 네.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빨리 끝납니다. 제가 숨이 차네요. 여섯 번째는 협동조합 모델인데요. 협동조합은 잘 아시다시피 수혜자나 이해관계자들이 실제로 스스로가
어떤 연대를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전달하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거나 혹은 매출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협동조합 형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빵네라는 협동조합은 동네에 있는 다양한 베이커리가 각자가 모든 빵의 재료를 소집하고 광고하고 또 서비스를 하면 이게 더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으로 빵의 재료는 함께 구매를 하는 식으로 경비를 절감하는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협동조합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강사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강사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마케팅이나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강사 네트워크와 협동조합을 만들고 실제로 강사에 대한 요청이 있게 되면 시간이 되는 분들에게 배정을 하고 또 수익을 쉐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협동조합 모델에서 볼 수가 있겠죠. 7번째는 시장 연계 모델입니다. 시장 연계 모델이란 수혜자와 시장이 서로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의 절차를 통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돕는 것인데요. SE는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SE는 미국에서 시작한 수공에 관련된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분들을 다양한 기관이나 개인들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 SE가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공예품이라든지 작은 그 아티스트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과연 이만큼 시장이 있는지를 확신을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연계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아티스트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고 또 그동안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굉장히 작은 아티스트들과 이런 공방들에 대한 필요를 제품들을 사고자 하는 잠재 고객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연계 모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SE는 개인의 수없이 다양한 아이템들을 판매를 돕고 이를 통해서 이 시장에서 없었던 수요를 만들어내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8번째는 서비스 보조금 모델인데요. 이 서비스 보조금 모델은 기존의 시장에서는 이런 가격을 지불하기 어렵지만 공공기관이나 다양한 보조금을 통해서 실제 그렇지 않으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금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장애인 분들을 50인 이상의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데 고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그만큼의 고용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표준사업장이라고 하는 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연간 단위로 구매하는 기업들은 그런 부분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자, 그와 같은 보조금 혹은 지원금들을 연결해서 실제 제공되는 제품의 서비스의 단가는 높지만 하지만 실제 누리게 되는 것만큼의 이하의 비용을 구조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맘은 초기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런 보온 텐트, 룸 텐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룸 텐트는 쪽방에 계신 어르신들이 수없이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집에다가 룸 텐트를 설치하고 밑에 전기장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따뜻한 온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 보온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쪽방에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에너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런 룸 텐트를 구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시장에서 구매를 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일정 부분을 취약계층에게 기부하거나 좀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모델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서비스 보조금이라는 부분들로 만들어 보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9번째는 기관 지원 모델입니다. 기관 지원 모델은 일반적으로 시장과 함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아예 독립적으로 영리 활동과 비영리 활동을 구분을 해서 영리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을 비영리 활동에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종의 비영리 법인과 기업을 같이 만들 수도 있고 혹은 기업 단위에서 매출을 만들고 그 매출을 통해서 실제 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와비파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안경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커머스 업체인데요. 굉장히 많은 미국의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저렴한 안경을 구매하지만 그 구매한 것을 바탕으로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게 더 저렴한 혹은
원가 이하로 제공되는 안경을 기부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시장을 함께하는 부분들을 조직 지원, 기관 지원 모델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9가지의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렸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은 이 9개에 국한된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 9개는 어떤 유형을 한번 정리해 본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되게 유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더 궁금하시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 101, 한 100개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은 이런 책도 한번 열람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공감하는 저 사회적 가치, 사회적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나는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시면 비즈니스 모델은 그걸 구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를 그럼 하면서 여러분 질문들 있거나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그 어려운 질문을 주신 분의 질문과도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런 가치가 무엇인가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보면요, 되게 암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버려진 연탄 이런 거가 길거리에 있다 보면 이런 현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지만 이 현실 자체에서 느껴지는 더 이상의 부가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은 바로 그 현실에 굉장히 다양한 상상력의 층들을 쌓아 올리는 작업이고, 자, 그런 한 가지 층 중에 하나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이런 시를 만드는 소재가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안도현 씨는 이렇게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면서 우리에게 일상적인 소재 자체도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력과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소재로서 이것을 해석하고 또 예술가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형적인 자산과 무형적인 가치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했던 많은 부분들이 지금은 영화로 또 음악으로 또 다양한 것으로 우리의 컨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선을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들이 저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시선과 관점들을 발전해 가시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더 가치를 누리고 또 가치를 향유하는 또 우리 지역사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올라온 질문은 없고요. 그 사이에 제가 질문을 하나 개인적인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진행하는 작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수익을 내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넣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없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작가들이 이제 조그만 프로젝트를 할 때 저희가 고를 수 있는 옵션은 크라우드 펀딩 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혹시 다른 대안이 있나요?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자금 지원 모델에 대해서 그렇죠. 네. 저는 크라우드 펀딩을 해 보면서 일단 결과물 하나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그 다음번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좀 더 수월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예를 들어보면 아까 제가 책 하나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책이 가격이 4만 원짜리거든요. 여러분 안 사셔도 됩니다. 이거 아마 도서관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스미소니언 그 박물관에서 나온 책인데 되게 재밌어요. 이게 막 특히 사진이 많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원서로 보면서 와, 이 너무나 좋은데 이거 한국에 좀 소개하고 싶고, 그래서 이것에 많은 분들이 영감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 출판사를 다 접촉해 봤더니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이런 게 돈이 딱 봐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프로젝트로 진행해 봤는데 이렇게 해 봤어요. 일종의 그 당시에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없었기 때문에 이 책 원서를 가지고 제가 아는 분들과 SNS로 혹시 이 책을 같이 번역하고 함께 좀 출판하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번역자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동감을 해주셔서 같이 번역을 하고 한 사람당 40만 원씩 냈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에서 20명이 참여했는데 800만 원 모이잖아요. 이 책이 나온 게 아마 2012년, 201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800만 원 정도면 책을 출판하는 게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번역 저희가 했죠. 그다음 편집 같은 것도 저희 그냥 팀이 했죠. 그래서 800만 원을 선투자를 각자 개를 만드는 것처럼 하고 이 책을 출판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책은 당연히 1세 다 끝내고 2세 나오고 그리고 그 출판된 만큼 우리가 40만 원씩 출자한 분들이 다 배당금을 받아가는 거로 해서 모든 투자는 다 투자 이익은 다 나오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저희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뭐 펀딩을 모으고 그거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내고 결과물을 냈더니 이거를 보고 나서 전시회를 해달라는 요청들 그리고 요거를 기반으로 워크숍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 이거를 바탕으로 정책 용역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자라는 또 기회들이 계속 붙기 때문에 저는 처음 시작에 일단 이런 유형적인 결과물들을 내보이는 것을 한번 해보시되 필요하면 함께하는 분들끼리 조금 용돈을 모으거나 크라우드 펀딩으로 도전해 보시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키드.j.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소개해 주신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보면 문화예술과 관련되어 있어 공공성을 띠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을 공공의 영역뿐 아니라 상업의 영역에서 보았을 때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그 바로 뒷부분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문화예술을 공공의 영역뿐 아니라 상업의 영역에서 보았을 때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까요? 네, 공공의 영역에서는 공공기관이 비즈니스 모델에 되게 중요한 그 값을 내는 고객이잖아요. 근데 공공 영역이 아닌 쪽으로 오게 되면 사실 더 큰 저는 기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 또 육성한 기업들에는 좀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분들이 성인이 되면 자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발달장애인 분들의 어떤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패터닝에 굉장히 강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런 패터닝을 가지고 조금만 아트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학습을 하게 되면 이 발달장애인 분들의 아티스트의 관점이 비장애인의 관점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패턴과 색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몇 개 팀 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 갤럭시와도 콜라보를 하고 굉장히 다양한 상업적인 패키지나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니까 다만 처음에 그런 부분을 시작할 때 저항감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분들이 아티스트를 하면 그게 무슨 매력적일까? 근데 그건 경험하지 못한 분들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코멘트를 들을 때 이렇게 많이 주눅 듣지 않고 계속 도전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더 질문 있을까요? 저녁 식사할 때라서. 네. 그러면 2부 강의 여기서 마감을 하고 좋은 강의 들려주신 김정태 대표님께 모두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